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K-팝 한류를 이끄는 회사죠. SM 엔터테인먼트가 오는 1월 9일부터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오디션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규모 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일단 한국에서만 서울, 대전, 전주,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6개 도시에서 치러지고요. 기간도 1월 9일에서 1월 18일까지 9일에 달합니다.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 지역 오디션은 벌써부터 사전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로벌 오디션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행이 되는데요. 1월 말에는 중국 오디션이 치러질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등 총 9개국 28개 도시에서 오디션이 열린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결국은 사람을 잘 뽑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SM은 이번 오디션에 엄청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에서 스타를 배출하기로 가장 유명한 회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K-팝을 좋아하는 세계 곳곳의 아이들이 열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악은 레드벨벳의 곡 듣겠습니다. SM이 2014년에 야심차게 선보인 걸그룹이죠. 제목은 행복입니다. Sometimes you gotta be bold. Just rock the world. 복귀라,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2588 2588.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한 소셜 커머스 회사의 황당한 채용 논란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한 소셜 커머스 회사가요, 신입사원을 일단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수습기간을 보내게 했는데요. 2주가 끝나니까 모두 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채용 기준을 채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었죠. 근데 직원들은 정확한 그런 채용 기준을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파문이 커지니까 회사가 다시 전원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황당한 조치를 당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고된 당사자와 직접 상황을 한번 좀 들어보는 전화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런 일방적인 해고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를 아는 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노무사의 조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 소셜 커머스 회사의 수습으로 입사를 했다가 해고된 당사자를 연결을 해보겠고요. 신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윤모 씨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모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회사 측에서 전원을 최종 합격시킨다고 전화를 했다고 하던데 연락 받으셨어요? 네, 처음에 카카오톡이랑 메신저로 연락이 왔다가. 아,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인사팀에서 계속 연락이 왔었더라고요. 네. 카톡으로 어떻게 왔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네. 다시 일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규정이 그렇게 된지는 몰랐다고 하면서. 예.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그 다음에. 예. 규정을 몰랐다고 죄송하다라고 카톡을 보내신 분은 회사의 직함은 어떻게 되시는 분이었어요? 직함이 어느 정도 담당 그룹의 장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2주 열심히 일했는데 나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두 나가라고 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카톡으로 다시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봤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예. 이렇게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다시 일을 해라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다시 가서 일해요? 다시 일한다고 해도 솔직히 대우라는 것도 있고 네. 주변에 시선이란 것도 있고 인식도 있을 텐데 가서 어설프게 버티지도 못하고 나올 거면 차라리 더 좋고 사람이 적어도 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찾고 싶어서 네. 전혀 그걸 다시 간다는 건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재입사 안 하시기로 지금 마음을 먹으신 거군요. 네네. 다른 10분은 어때요? 다른 10명도 각자 사정이 다 달라서 예. 뭐 재입사 의사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자기는 절대 못하겠다고 일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다들 달라가지고 뭐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뭐 어떤 보상을 바랬던 게 아니라 그냥 죄송하단 말이랑 다른 이제 밑에 사회 초년생 후배들이 같은 취급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말했던 거라 의견은 되게 다양해가지고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 지금 사과를 받으신 걸로 간주를 하시는 건가요, 윤모 씨는? 사과를 좀 진작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희가 이게 좀 힘들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예. 묵묵부답하시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좀 회사에 타격이 가니까 그때 돼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좀 이해도 안 되고 네. 그 처음에 이슈 됐을 때 그 홍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 네. 실제랑은 다른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이 지난 11월이었죠. 11월에 이 회사가 열린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 채용에 대한 그런 홍보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수습으로 11분을 뽑았던 것 같은데 그때 들어가셔서 2주 일하셨던 거죠. 네, 2주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면은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 2주 동안 일하고 예.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발표 나기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아, 일주일이요? 예. 네. 일주일 동안 대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결과 나오는 날 돼서 서로 네. 다들 연락하면서 뭐 누군 잘 됐으면 좋겠다. 예. 나중에라도 떨어지더라도 웃으면서 같이 보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예. 좀 황당했죠. 그때 돼서 갑자기 우리 채용 기준은 사실 이거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다 탈락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은 그때 수습으로 입사할 때 채용 조건은 들으셨었어요? 입사할 때 저희가 탈락된 조건이 아니었고요. 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식으로 예. 물론 테스트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좋으신 몇 분은 이제 채용이 된다라고 해서 거의 반절 정도 채용을 말씀을 했었어요. 아, 절반 정도는 네. 채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네. 채용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사실 저희는 회사에 규칙이 있다. 예. 그래서 신규 계약 10개 미만자는 채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규 계약이란 그 영업을 하시면서 어떤 그 네. 고객사를 유치하는 그 건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일반 음식점 다니면서 네. 사장님께 저희 위메프에 올려보시지 않겠냐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계약을 하기로 이렇게 계약서를 받아오는 그런 일반적인 계약이요. 그거는 해고가 된다라는 거를 들었을 때 들으신 거죠? 네, 그때 그날 인사팀에서 그렇게 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업계 관행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네네. 수습 직원이면은 바로 들어와서 그냥 일을 할 텐데 그렇게 신규 계약을 10건씩이나 2주 동안 따낼 수가 있나요? 저도 그쪽은 처음이라 모르는데 저도 주변의 지인한테 듣기로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2주 동안에 신규 계약 10개는 예. 좀 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안 좋으신 분은 2주 동안 계약 한 개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한두 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의 계약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어렵다 네. 보니까 10개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10개가 힘든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사실 수습 기간이라면은 일을 배우는 기간이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꼭 따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좀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솔직히 말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 거기 입사하는 사람들도 맨날 얘기한 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냐. 네, 뭐 지키는 거 열심히 하면서 진짜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냐라고 네. 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교육을 안 해줘도 교육해달라는 말을 잘 안 했죠. 하지 오히려 못한 채. 성과로, 예. 네, 성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죠. 다들. 그러면은 그 말을 수습 못하고. 기간 동안에 계약이 몇 건이 돼야지 정규직 채용이다라고 말은 안 했어도 일단 지금 윤모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을 따야지 된다는 그런 그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에 상대평가라고 말하다 보니까 예. 서로 좀 견제하거나 아니면 실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압박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일도 좀 힘드셨겠어요. 초과 근무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남아서 하긴 했는데 예. 뭐 그게 반강제적이죠. 네. 가실 분들은 가셔도 돼요.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누가 바로 집에 가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그 다시 입사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윤모 씨는요. 다른 네, 10명은 저는- 또 다르다고 했는데, 네, 그 회사를 상대로 사과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좀 뭐 대응을 해야겠다,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뭐 회사가 처벌받기를 원해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따로 처벌이나 아니면 따로 대응은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었고요. 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청년 실업자가 되게 많고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또 15년도에 나오는데 예.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윤모 씨는 이게 첫 직장이셨나요, 혹시? 아니요, 다른 전에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합격된 것 때문에 뭐 직장을 그만두면서 좀 새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도전해보는 경험이었죠. 그럼 또 직장 구하셔야지 되겠고, 그동안 또 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손해가 좀 많으실 것 같네요. 네, 근데 네. 손해가 진짜 엄청 그렇죠. 있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뭐 어떻게 금전적으로 원해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뭐라도 해야죠 뭐.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소셜 커머스 업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혹시 많이 있다고 들으셨나요?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채용을 하는데 예. 이렇게 좀 대책 없이 갑자기 말 바꾸고 이러는 업체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네. 뭐 인턴 기간이 네. 명시되어 있고 인턴 기간 내 실적, 뭐 예. 계약 몇 개 이상 뭐 하면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네. 뭐 이쪽 업계에서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남아 있으면서 정규직이 되는 거고 하다가 알겠습니다.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은 예. 그냥 자유롭게 퇴사하고 네. 그게 인턴으로 다른 회사에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짧게 이런 상황에 있는 회사들 향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마다 진짜 절박한 것도 다 다르고 예. 진짜 정말 필요한 것도 다르고 사람마다 처한 위치가 다 다른데 그 회사의 말도 안 되는 절대적인 평가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좀 미래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뒤처지거나 밟히는 게 너무 싫어서 예.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에 좀 잘 시작했으면 좋은 회사에서 잘 시작했으면 네. 좋겠고 알겠습니다. 뭐 네. 더 좋은 직장 구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일단 그 소셜 커머스 회사에서 수습 기간을 지냈다가 해고가 됐다가 재입사라는 통보를 받았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윤모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 노무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죠.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규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유성규 노무사님. 네, 전화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짚어보고 있는 문제는요, 소셜 커머스 업체죠. 이 업체가 11월에 열린 채용을 하겠다면서, 영업직 사원들을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수습을 11명을 뽑았는데 2주 동안 일을 시켰고요. 그동안에 뭐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다시 채용이 된다 이런 걸 밝히지 않은 채 전원 해고를 했다가 사회적 논란이 커지니까 다시 또 재채용을 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유성규 노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소셜 커머스 업체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네. 수습사원들을 이렇게 그 채용 조건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고 일을 시켰다가 전원 해고하고 그랬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 채용 과정이었다면, 예를 들면 이제 시험을 보는 과정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이제 시험 예. 과정에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탈락시킨 거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 그 라디오를 통해서 그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채용은 확정이 된 이후에 일종의 수습 기간을 거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수습 노동자들도 현행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아, 따라서- 수습사원도 예. 그럼요. 예. 수습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혹여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뭐 전화로 해고하는 것 이거 자체도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해고 사유나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예.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습하고 인턴은 조금 또 다른가요,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인턴은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네. 사실은 그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사 전에 일종의 교육 훈련을 예. 목적으로 수련 기간들을 두고 이제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의 이제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할 부분들이 있고 또 네. 학생들도 기업들에게 이제 일정 정도의 노동을 제공하고 뭐 이런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교육 훈련, 예. 수련생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수습 노동자는 좀 다릅니다. 네. 그 회사에서 노동자를 채용을 한 이후에 예.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교육 훈련을 네. 하는 거죠. 이제 선배들이 OJT도 시켜주고 네, 네. 또 이제 별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교육 훈련도 시켜주고, 그래서 인턴과 수습 노동자는 사실 약간 다른 개념. 근데 지금 이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는 수습의 개념이 아니라 이름은 수습이었는데 인턴처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근데 준비 사실 기간에 그 기회비용을 피해자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네. 실제 영업 현장에 투입이 돼서 예. 계약을 따내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적 압박을 느끼고 예. 뭐 또 제가 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확보된 거래처들을 또 그 업체가 또 계속 거래 관계를 가져갔다는 언론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인턴으로서 이제 교육 훈련 뭐 아니면 수련 기간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채용된 이후에 네. 일종의 수습 기간 중에 실제 업무에 투입됐던 걸로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채용 네. 기준을 채운 사람이 없다라고 네. 하면서 전원을 해고하는 것. 뭐 네. 서면으로는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근데 사실 아까 예. 앞서서 제가 수습 노동자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습 노동자는 이미 채용이 된 것. 사전적으로 네. 아직 업무 능력이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 노동자도 회사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습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어떤 노동자가 처음부터 딱 입사하자마자 다른 선배들처럼 완벽하게 업무를 소화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수습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수습 노동자한테 당신은 아직 업무가 미숙하니 해고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수습 기간을 더 놓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고를 하는 것.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네. 논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2주 동안 일한 분들 하루 일당으로 한 5만 원씩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조건도 그러면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까 앞서서 제가 수습 예. 노동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노동법상의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내용들을 지켜야죠, 사용자는.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언론을 보니까 그분들이 하루 한 14시간 정도 일한 날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14시간 일했는데 일당 5만 원을 줬다. 그럼 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예. 이제 논란이 되니까 전원 다시 또 와서 일하라고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또 법적으로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뭐 카톡으로 보내든 아니면은 그 뭐 전화로 하든 문서로 하든 네. 뭐 그 자체를 이제 방법을 뭐 법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번 사태를 좀 계기로 그 업체가 좀 진지하게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그 인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렇게 운영하는 것 이거는 결국 그 노동자들에게도 좋지 않지만 그 기업에게도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이번 사태처럼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 업체가 좀 진지하게 반성하고 좀 인사 시스템을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한 가지 좀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되자마자 좀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 아, 예. 요거 하나 좀 긍정적으로 좀 그래도 제가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해고 사건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뭐 법원 판결까지 나와도 수용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들을 비춰보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규모가 작아서 그랬을 수도 있기도 예, 그럴 수도 하고요. 있죠. 예. 예, 근데 예. 이분들 경우에는 이제 재입사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저희가 예. 앞에 인터뷰를 한 분은 재입사 의향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받은 예, 예. 것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예. 뭐 이렇게 일하고 일단 5만 원 받고 해고가 예.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손해일 텐데요. 구제를 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요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네. 예를 들면 그 이 업체에 그 2주간 투입되면서 다른 채용 기회를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은 그와 유사한 다른 형태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네. 당연히 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손배소를 하는 경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그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처럼 예. 이분들은 적어도 2주 동안 노동자로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노동법상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뭐 주휴수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연장근로수당, 뭐 휴일근로수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못 받은 부분들이겠죠. 네, 피해받은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예. 뭐 고소나 진정서나 뭐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군요. 예, 예. 이런 일들은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북한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 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되면 좀 밝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새해 벽두부터도 경제는 계속 우울한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디플레이션 공포 얘기가 많은데 네. 너무 불안한 게 아닐까요? 우선 그 증권 시장이 새해 예. 벽두부터 지금 갈팡질팡인데요. 징조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유가 하락과 그리스 불안 때문에 주가 지수가 1880선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그 지난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다. 이래서 다시 19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투자와 소비가 계속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증권시장이 이렇게 비틀거리니까 경제가 더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 증시가 흔들리면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어렵습니다. 또 그렇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더 위축되고요.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야 올해 뭐 좀 해보자 이런 의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꺾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증권시장이 이제 안정세를 찾고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우리 경제는 위기는 기회다 이런 예. 생각으로 좀 일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기업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기업 투자에 하나의 검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불황일 때 투자해라. 그래 호황일 때 돈을 번다. 그것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사실은 일본 경제가 아직 비틀거리고 있고요. 중국 경제도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래 기업들이 지금 뭐 불황이라고 하지만 이럴 때 더 투자하자. 이래서 성장 동력을 이제 확보해 놓으면은 이게 앞으로 그 중국 경제나 일본 경제를 앞서가면서 아시아에서 이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가 이런 어떤 좀 희망적인 어떤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주체로서 기업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해라. 네. 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할 곳을 마땅히 못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도 낮은데 금리도 너무 낮고 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업들마다 이제 뭐 어디다 투자를 할 건가 그런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지금 그 투자 여건으로 보면은 삼저 현상이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저. 예. 네, 어떤 이제 사업을 벌여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뭐 주저하지 말고 사업 이제 생각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뛰어들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삼저가 뭐냐면요, 저금리, 네. 저유가, 예. 저원화 가치 이런 건데. 네. 우선 금리를 보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은행마다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금융비용 때문에 사업 못한다 이런 얘기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꾸어서 사업을 해도 금리 부담이 얼마 안 되니까 예. 과감하게 이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저유가인데 유가가 지금 배럴당 $50가 붕괴가 됐거든요.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비가 굉장히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유류 지출이 줄어드니까 이제 생활비가 줄어들죠. 네.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고요. 소비자들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투자 활성화되고 소비 활성화되면은 바로 이 저유가야말로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이제 힘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저 원화 가치인데 미국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환율 뭐 달러당 1,0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1,100원 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원화가 약세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뜻 아닙니까? 예. 특히 이제 달러가 강세니까 대미 수출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대대적으로 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과 유럽은 지금 주춤거리고 있지만은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저유가, 저원화 이걸 네. 제대로 활용해서 기업들이 과감하게 사업에 나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교수님 그런 의문은 약간 드는 게요. 예전에 80년대에 유가가 많이 낮아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제조업, 공장이 많이 돌아가는 나라였잖아요. 네. 지금도 물론 그렇기는 한데 네. 이 제조업 기반을 그러면 다시 또 넓혀야지 되는 네. 서비스업으로 이제 그걸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시 또 제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순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 경제의 기반은 네. 제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일자리가 이제
서비스업이 창출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 집중하라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제조업 기반이 있어야 그 예. 위에 이제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융산업도 같이 이제 연계가 돼서 발전하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조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보면은 이제 대기업들의 수출 산업, 근데 이제 그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석유화학 이런 이제 산업들이 이제 제조업의 주를 이루는데 지금 이제 중국 경제 발목이 잡혀서 그런 산업들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경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오히려 그쪽의 기술을 더 개발해서 그쪽 어떤 경쟁력을 높이면서 제조업 분야에 더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여기서 제조업 기반 무너뜨리면은 네. 우리 경제에 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품이나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좀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산풍 현상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산풍은 좋은 산풍인가요? 산풍하면 세 가지가 풍부하다 그런 뜻인데요. 네. 우리 경제 지금 세 가지가 정말 넘칩니다. 첫 번째 풍부한 것이 인력 풍부입니다. 예. 풍부. 예. 지금 청년들 보면 거의 절반이 실업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한테는 기회만 주면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 일으키면서 경제를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전투 부대들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50대 퇴직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 기술 이런 것들 활용만 하면 또 무궁무진한 인력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걱정은 말고 이제 투자를 하고 창업을 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자금이 풍부하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뭐 지난 정부부터 경제 살린다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만 75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최경환 경제팀 들어서면서 재정자금 46조 원 방출했고요. 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2%까지 내리면서 통화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돈의 수렁에 빠질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금 없어서 투자 못한다, 사업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특히 기업들이 과감하게 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 자본이 증권시장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 갈 것도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예. 근데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더라, 정말 잘하더라 이쯤 되면은 외국 자본들이 가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풍부한 건 뭘까요? 정부의 인센티브가 풍부하다는 얘기인데 네. 정부는 규제 기요틴 민간 합동회의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기요틴 단두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서 잘라버리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규제가 그동안 이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거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큰 인센티브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공장 부지를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이제 제공하겠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싼 값의 공장 부지가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공장 짓겠다 그러면 땅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기업이 투자만 하면은 또 창업만 하면은 뭐 세금 혜택, 금융 지원 혜택 이런 걸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상태니까 좀 제대로 활용해서 기업들 나서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풍부한 것, 산풍 현상이 있으니까 기업은 투자를 해라. 결론은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기업과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해야지 될 몫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그 노동시장이 양극화가 아주 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규직은 아주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임금이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예. 근데 비정규직은 뭐 몇 시간 일도 못하면서 임금도 아주 낮죠. 그리고 실업자들이 뭐 길거리 헤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좀 개혁하자 이런 얘기인데 다 같이 고통 좀 나누고 일자리 나누면서
다 같이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하자.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네. 어떤 노동시장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신기술 개발하고 신상품 만들고 미래산업 개척에 나갑니다. 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절반이나 놀린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거는 정말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근로자들도 자구 노력, 네. 뭔가 좀 양보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듣기만 해도 나도 경제학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생생 경제학. 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알면은 사실 한국 경제의 맥을 짚어볼 수도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인물로 푸는 한국 경제,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현대 한국 경제사의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모피아의 대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문제적인 인물로 낙인을 찍으셨네요. 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이 경제부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죠. 2번 했죠. 예. 예, IMF 외환위기 때는 자칭 타칭 구조조정 전도사를 자임하기도 했고요. 기업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면서 이 IMF 조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양극화와 비정규직 확산 등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도 있고요. 이런 분이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 캠프에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신 건가요? 그 참여를 했다가 뭐 안철수 캠프가 중간에 이제 뭐 문 닫으면서 예. 지금 활동까지는 안 갔죠. 네. 보통 이제 모피아 분들은 어디 고문으로 지금 많이 계신데 예. 이분은 지금 직함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예.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좌우, 진보, 보수 네네. 이거를 이게 딱 양분하기는 참 어렵지만은요. 예. 왠지 새누리당에 더 어울리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 쪽하고도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예. 이 성향이 맞아서라기보다는 그 이현재를 움직여야 이 관료 사회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현실적 필요에서 이 민주당이 이현재 씨를 영입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이 안철수 의원이 이현재 씨와 손을 잡은 것도 비슷한 이유일 거고요. 네. 이 이명박 정부에서 강만수 전 장관이나 이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장관 등하고 비교하면 이 훨씬 더 카리스마가 있고 좀 주도면밀한 그런 캐릭터인데요. 예. 이 워낙 막강한 인맥을 뒤에 거느리고 있어서 이 아직까지도 이현재 사단이 한국 경제를 주무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이 관료 출신으로 이름 뒤에 사단이라 말이 붙는 사람은 이현재 전 부총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네. 이분의 인물인가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 굉장히 화려한 학력과 이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1944년생인데요. 이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도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범생 이미지라기보다는 워낙 자유분방하고요. 이 핵심을 찌르는 통찰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굉장히 또 발식하고, 시니컬하세요. 예. 예. 네. 이 잡기에도 능하고 이 두주불사 스타일이라고 술도 굉장히 잘 마시고요. 이 한 번 만나면 매력이 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옆에 두고 말동무를 하기 좋은 그런 스타일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경기고가 나온 3대 천재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3대 천재 누구누구죠? 이 뭐 분류하기 따라 다른데 네. 이현재 전 총리 비롯해서 이 김중수 그다음에 정운찬, 조영래 등을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디까지 3대 천재냐라고 하는데 무조건 이현재 씨가 포함이 되죠. 네. 이 초대 금감위원장 시절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고요. 그랬어요. 실제로 업무 예. 능력도 뛰어나서 이 가계부채 문제나 신용카드 대란 등도 이 특유의 돌파력으로 밀어붙여서 원만하게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현재 카리스마는 완력이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실제로 실력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모피아의 대부다. 이거는 당연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본인은 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아시겠지만 모피아라는 게 이 재정경제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죠. 예.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이 재경부 시절에 워낙 인맥들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이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현재 씨는 이 모피아의 대부라는 평가를 딱히 싫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현재 씨 안팎에서는
이현재 사단이 아니면서 이현재 사단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만큼 이현재 사단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네. 어떻게든 이현재 사단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주변 사람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현재 사단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분들을 몇 분 좀 꼽아주시죠. 네, 워낙 많아서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 재경부 출신이 대기업을 옮겨가거나 이 금감원에 있다가 금융기관을 옮겨가는 그런 사례도 많았습니다. 회전문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황영기, 강종원, 이덕훈, 박해춘, 서근우, 박병원, 김덕동 등등 이 재경부나 이 웬만한 금융기관에 다 이현재 사단 멤버들이 한 명씩 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참여정부 때도 경제부총리를 하셨잖아요.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고초려 했다 이 얘기도 많이 들렸어요. 그렇죠. 이 노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이 경제가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 분배를 강조하면서 또 성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가뜩이나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이현재 씨를 찾아가서 삼고초를 해서 모셔왔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노무현 정부의 패착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패착이요? 예. 이정우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었죠. 그래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도 이 때문인데요. 결국 이 두 사람이 싸우면서 늘 이현재 씨가 이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수석이 나중에 물러났죠. 그래서 이현재 씨와 손을 잡는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를 추구했지만 결국은 성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현재 씨와 그 모피아 인맥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네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참여정부 때 관료 출신 그리고 학자 출신의 참모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은 관료들이 세력을 잡은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얘기네요. 오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시장감시 이르기까지 사실 모두가 관료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헤게모니아 운영 원칙을 계속해서 세습해가면서 이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는 계속 남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재정경제부 관료들이 이 낙하산으로 한국은행과 금감원, 금감위 그리고 감사원까지 모든 유관기관과 민간 금융기관까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피아를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가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이현재 씨와 손을 잡고 이 도움을 요청한 것도 결국 이현재를 움직여야 이 관료사를 움직일 수 있고 경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러면은 이현재 전 총리가 이 큰형님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형님으로 많이 불리던 분이 기획재정부 장관 하셨던 윤중현 전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사실 이현재 라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정부에서는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관료를 기용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30년 동안 한 번도 권력의 핵심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이현재 라인의 윤중현 씨나 모든 아까 앞서 언급했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남아서 그 권력을 주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현재 사단이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계속 서로 밀어도 당겨주면서 요직을 차지해 왔었고요. 이 윤중현 씨와도 같이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사실 김현장 법률사무소도 이 모피아 인맥의 한 축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관측이 많은데요. 회전문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꼭 거쳐오죠. 그렇죠. 이현재 씨와 윤중현 씨를 비롯해서 한송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총리 등이 모두 김현장 또 고문으로 있다가 다시 또 정부 부처에서 고위 관료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이 모피아 출신이면서 김현장 고문을 거쳐서 다시 정부 요직에 합류하는 이른바 회전문 현상의 대표적인 이 관문이 김현장 법률사무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현재 전 총리가 지난해 자서전을 냈잖아요. 네네. 여기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대우가 망하기 전에 이 GM과 대우의 합작 협상을 GM이 깼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서전에 썼죠. 근데 김우중 전 회장은 그런 협상이 깨진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현재 씨를 만나면 왜 그런지 물어보고 싶다. 합작은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라 GM이 제안했고 이현재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김우중 전 회장의 주장인데요. 사실 이현재 씨가 대우그룹 해체를 주도했고 결국에 나중에 GM이 이 헐값에 대우 자동차를 제공하게 되죠. 그 잘못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우중 씨가 경기고등학교 또 선배기도 하고 그래서 참 뭔가 좀 인연이라는 게 참 그렇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말씀 더 들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재밌게 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였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수트는 원래 불편한 옷일까요? 파크랜드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수트라면 움직일 때 더 편해야죠. 수트의 신축성을 더한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를 만나보세요.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을 위해 움직임이 좋다.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여러 내용들 재밌습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생생경제 SNS에서도 친구가 되어주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찾아주시면은 생생경제를 더 다양하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금요기획 있는 날입니다. 뜨거운 감자, 경제인 사면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